나의 대도시에는 부지런하고 다소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지하철 계단을 뛰어내려가거나 어둡게 썬팅한 자가용이나 버스를 타고 늘 어디론가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왔다. 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일하는 건축가 박희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서울의 도로에는 항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역시 항상 공사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던 도로를 지우기 위한 그런 공사입니다. 자동차 도로를 덜 만들고 그 대신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일이 서울에 생긴다면 자동차 운전자들은 다소 화가 나지 않을까? 몇 달 뒤에는 녹색전환연구소의 고이지선 팀장에게 런던 전역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초저배출구역으로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초저배출 구역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진입할 수는 있는데 진입할 때 통행료가 굉장히 이제 비싸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은 진입하지 말아라. 운전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은 통행세뿐만 아니라 혼잡 통행료도 있다. 둘을 합하면 운전자가 하루에 내야 하는 돈은 무려 5만 원이 넘는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다시 당선되기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 작년 말에 그 런던 시장 3선에 성공을 했거든요. 기후위기 시대, 지방 소멸 시대, 몇몇 농촌 마을에 무료 버스가 달리기 시작했다. 이럴 때 늘 생각나는 질문, 무료 버스 운영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 이 도입한 지역들이 도입 비용이 나오잖아요. 전체 평균을 해봤더니 1인당 14,800원 정도, 굉장히 적은 수준이죠. 인생 말년에 우리 곁에 있는 것, 텔레비전뿐이라는 말이 있다. 이 무료 버스에 이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이용객의 호출에 따라 운행되는 버스 온 디맨드, 즉 수요 응답형 전기버스가 늘어난다면 우리 부모들이 자동차를 빌려 타지 않는 한 아무데도 가지 못할까 걱정하는 자식들에겐 꿈같은 일이 일어나는 셈이다. 기후위기 시대,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한다. 그중 3분의 1은 지상교통에서 나온다. 인구수는 줄어도 자동차 수는 줄지 않는 한국. 자동차 타지 않기라는 세계적인 운동과 반대되는 흐름을 타는 한국. 대부분의 차량은 출퇴근용이라는 한국. 그러나 대중교통이 매력적인 대안이 된다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CBS 기후위기 특집 다큐멘터리 이동. 하룻밤 사이에 유가가 세계적으로는 4배, 한국은 8배가 솟은 1973년의 오일 쇼크.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석유 파동으로 큰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 뒤로 세계는 변했다.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자동차를 다시 디자인했다. 자동차는 가벼워졌고 연료 효율성은 증가했다. 유럽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대중교통을 확대했고 재생에너지 연구를 시작했다. 2010년 덴마크에 도착한 한국의 교환학생 김희욱. 그는 그동안 그가 알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보았다. 제가 한국에서 전공한 분야가 이제 도시공학의 교통공학이기 때문에 덴마크에 그때도 교통공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한 전공을 덴마크가 살릴 수 있겠구나 하고선 학교에 왔는데 교통공학이라는 과에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없다니 무슨 말일까? 내가 덴마크에서 좀 놀랐던 사실은 차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줄여나가는 데 관심이 있었지, 한국은 차가 많아서 이 많은 차들을 어떻게 교통의 이동 시간을 줄이냐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덴마크는 어떻게 하면 차의 통행을 없애지, 어떻게 차선을 없애지, 없앤 차선에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더 넓히지, 어떻게 하면 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지, 어떻게 하면 CO2를 줄이지. 제가 공부했던 학문은 여기 와서는 쓸모가 없었던 거죠. 공부를 마친 김희옥 씨가 선택한 것은 창업. 그의 창업에 큰 도움이 된 것, 바로 자전거. 그는 자전거에 주방 겸 매장을 싣고 다니면서 호떡을 팔기 시작했다. 코펜하겐의 명물 음식으로 자리 잡은 호떡.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두툼한 불고기 호떡과 김치 호떡. 음식 축제 참여같이 재료를 많이 사야 할 때는 설마 그때도 자전거를 이용할까? 여기 그린 모빌리티라고 저는 그걸 이용해요. 저도 차가 없거든요. 그린 모빌리티가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해서 공유차 제도를 도입을 해서 400대 정도가 돌아다녀요. 전기차가. 저는 작업실에 차가 필요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그 400대 중에 한 대를 픽업해서 원하는 데다가 주차하고 따릉이. 근데 그게 차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린 모빌리티. 2009년 코펜하겐은 2025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이동수단의 75%를 대중교통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실상 제로인 자전거, 걷기 위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코펜하겐은 자전거 수가 자동차 수보다 많고 통근 인구의 약 49%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세계적인 자전거 친화 도시가 되었다. 자동차는 갖고 있음 자체가 주유비, 자동차 관세,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도 없어갖고 관세도 180% 세금도 붙이죠. 거기다 환경세, 그러니까 이 CO2를 더 많이 내면은 환경세를 물기 때문에 큰 배연기관차는 돈을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차를 타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주차비도 시내가 엄청 비싸요. 뭐 진짜 거덜나겠다. 이제 시내에다 한번 주차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옆에 시각적으로 저 자전거는 쌩쌩 달리네. 덴마크의 신호 시스템은 자동차의 속도가 아니고 자전거 속도에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뭐 40km/h로 달린다고 치면 자전거는 뭐 맥시멈 20이겠죠. 그러면 20 달렸을 때 신호가 연등, 그러니까 12개 교차로가 녹색으로 계속 빠져나가게끔 터져주면은 자동차는 40이니까 멈추게 돼요, 계속. 그럼 자전거는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눈으로 보여요. 저기서 출발할 때 뻥뻥 가니까 진짜 이거는 자전거 타는 게 낫겠구나. 자동차를 갖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명확하면은 사람들은 선택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디자인을 잘한 거죠. 해가 뜨는 시간이 하루 중 7시간에 불과한 어둡고 긴 겨울을 가진 덴마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여름날의 의미는 무척 크다. 햇살은 기쁨의 기억을 남겨준다. 항구와 하늘 사이를 나는 갈매기의 눈동자도 초롱초롱 빛난다. 65만 코펜하겐의 인구가 모조리 다 바깥으로 나온 것은 아닐까 싶게 북적거리는 날, 시민들은 하버의 데크 위에 물개처럼 누워 인생의 한때를 함께 즐기고 수영을 하고 보트를 타고 다이빙을 한다. 아무리 자전거 천국이지만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면 대형 주차장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자전거 이용자들만을 위한 고가도로인 주황색 곡선형의 스네이크. 자전거 전용 다리인 리레 랑헤브르. 리레 랑헤브르 설계를 함께한 박기찬 건축가의 이야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잖아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고급적으로 올라갈수록 주차를 한 대가 아니라 2대 하느냐, 3대를 하느냐, 아니면 5대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주거의 레벨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지하에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요. 주차장 건물을 만들어요.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차장 건물에다가 주차를 하고, 비가 오던 천둥 번개가 치던 자기 집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집까지 앞으로 가는 거는 비상 상황이나 그럴 때만 가는 거죠. 그 앞에는 주차도 안 되고, 근데 주차를 하면 뭐 한 15분만 할 수 있다던가 그런 다 룰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가 아파트 건물이나 건물들이 다 큰 게 주차장의 효율을 찾기 위함도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땅이 조그마하면 차가 못 도니까 주차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주차 대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굉장히 이제 연관이 큰데, 코펜하겐에서는 그러니까 주차장 건물이 있으면 차량은 진입로에서 주차장 건물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차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 공간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차가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가 용이해지는 거죠.
코펜하겐의 가장 혁신적인 주차 건물인 파크앤플레이는 24m 높이의 옥상을 벤치와 그네가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들었다. 주차 건물 옥상에서 저 높이 그네를 타는 아이들, 어른들 모두 탁 트인 외래순의 옆과 하늘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도시 설계가 자동차에 점령된 거리와 공간을 모두에게 돌려주었다.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위해 코펜하겐 관광청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름은 코펜페이. 기차를 타고 코펜하겐 중앙역에 도착하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관광객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무료 채식 점심을 먹을 수 있다. 쓰레기를 주워도 보상이 있다. 코펜페이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다. 코펜하겐 관광청 원더풀 코펜하겐 마케팅 총괄 리케홀름 페테르센의 이야기다. Booking.com recently came out with an analysis of research that says 7 out of 10 travelers aim to leave a destination better than they found it. Meaning this is a way, Copenpay is a way where they can actually help and contribute to the place they're visiting. A normal traveler would visit a place and see attractions, walk around in the street. So that would be a consumer, I would say, or go to shops and buy and eat food, etc. But with Copenpay, we invite people to take part in our lives, in our society, to contribute to the city they're visiting, and where we are saying that it's from passive consumers to active participants. 코펜하겐 여행자는 하버를 떠다니는 회색빛의 보트를 볼 수도 있다. 이름은 고보트. 고보트는 재활용된 페트병으로 만들어졌고 지붕에는 태양열 패널이 있다. 고보트는 운행 중 이산화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고보트 탑승객들은 다소 이상한 행동을 한다. 고개를 숙이고 열렬히 바다를 바라본 다음 뜰채로 뭔가를 들어올린다. 들어올리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쓰레기. 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하면 고보트를 무료로 탑승해 코펜하겐의 가장 밝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 수 있다. 코펜페이 프로그램 중 하나다. 고보트 마케팅 책임자 에릭 지잉스의 이야기다. Tuesdays and Thursdays in the morning at 9:30 in the summertime when there are a lot of tourists. Then we give out these 8 boats. That's for 64 people. Where people get the fishnet and go out and gather garbage. But that's only the one part of it. The other part is that before they start, they will get an introduction by a marine biologist who will tell them about the harbor, the marine life, what's going on underwater. So you get a little knowledge about the harbor. It's not like just fun and crazy things, which you have to do on your vacation, of course. That's the whole experience here. But we want to, put a little knowledge into the heads of people.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also really would like is that people take the idea home with them. So, gather the garbage, do that at home as well in your own city. So maybe that Copenhagen gives a little extra to people when they get home. 리케홀름 페테르센이 가장 강조하는 말. 소극적인 소비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라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된다. 모든 사람이 소비자가 아니라 의미의 생산자가 된다. 이것이 거리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에 일어난 가장 선도적인 변화, 전기다. 대중교통과 전기가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구상의 도시 중 하나가 코펜하겐에서 기차로 4시간 떨어진 곳에 있다. 바로 스웨덴의 예테보리. 여행자들은 지속가능한 교통 및 친환경 도시 솔루션을 실험하는 예테보리 그린시티 존에서 무선 충전 택시를 볼 수도 있다. 택시 무선 충전에 필요한 것은 무선 충전 패드와 충전 관리 캐비넷. 운전자가 무선 충전 구역 바닥에 있는 파란 사각형 충전 패드 위에 택시를 주차하면 케이블 없이도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된다. 운전자는 충전 중에도 차 안에서 머무르며 손님이 오면 바로 출발할 수 있다. 예테보리 무선 충전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엔지니어
가브리엘 사무엘손의 이야기다. So during these 3 years, these 20 taxis, they are charged more than 10,000 times. So it's it's a small fleet, but it's quite a big difference when it comes to CO2 and things like that we have managed to save with this small project. We're going to have all these autonomous pod robo-taxis. How will they charge? I mean, it doesn't make any sense that they are all self-driving and then someone has to plug them in, It doesn't make sense. So it needs to have some kind of automatic charging technology. And it also gives the opportunity to, in the future, reduce the size of the battery. 전기차 배터리 크기가 줄면 리튬과 코발트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환경 문제와 5살, 6살 아이들까지 하루 1,000원을 벌기 위해 안전장치도 없이 노동하는 아동노동 착취 문제가 줄 수 있다. Elon Musk is here. He is chief executive of 2 startup companies with bold missions. He leads Tesla Motors, the electric car company.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만 사로잡은 것이 아니다. 무더운 여름, 한 화학 공장의 CEO 구스타프 하셀스코그가 스웨덴의 섬 중 한 군데에 있는 여름 별장에 콕 박혀 있었다. And I'm an engineer, and I felt that I've sort of lost the whole engineering aspect of life, and I really wanted to get back to do some hard engineering and find a difficult, intellectually challenging task. But I didn't know what to do, so I quit that job and then spent some time at this summer house we had at the time and had a boat. I went a lot with my kids to a nearby island to buy ice cream. They like ice cream. It was consuming a lot of fuel. I realized it consumed 15 times more fuel per kilometer than the car we had. And that trip costed like 50 euros with the boat. And then the ice cream was like 7 euros. So that made me start thinking doesn't make any sense. What can you do? Can this be changed? Core inspiration was really that electric cars started to happen. This was back in 2014. Nothing was happening really on boats. So, and when it's possible to electrify cars, it should be possible to electrify boats. And from that, I started looking into what can you do to make a boat electric. 그가 유심히 본 것은 보트가 달릴 때 보트 뒤에 만들어지는 큰 파도. 에너지의 대부분이 그 파도를 만드는 데 소비되고 있었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보트를 물 위로 들어올리는 것뿐이었다. 해답은 The hydrofoil boat flying on wings. 하이드로포일. 선체 아래 날개를 달아 속도가 빨라지면 비행기처럼 선체가 떠오르면서 물의 저항을 덜 받고 더 적은 에너지로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진 선박이다. 구스타프가 창업한 전기선박 스타트업 칸델라의 전기 페리들은 스톡홀름 시민들의 출퇴근용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21세기를 어떤 관점으로 돌아보든 전기를 빼놓고는 우리 삶을 이야기할 수 없다. 휴대폰의 충전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전기는 우리 삶의 심장부에 있다. 전기로 움직이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과 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슬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남들이 출퇴근할 때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는 일상의 리듬을 사는 하현진 건축가. 그의 직장은 유럽 최대 규모의 건설,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인 스웨코다. 여기 요즘에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이런 대기업들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기업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 1년에 얼마나 자기들이 그 기후가스를 생산을 하고 그걸 줄이고 얼마나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다 리포트를 작성해서 내야 돼요. 직원들 일일이 그 출장 가는 것까지 다 써요. 이 스웨코는 비행기를 못 타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비행기를 못 타고 그거를 일일이 다 쓰게 돼 있고 1년에 몇 번. 그래서 이제 스웨코가 원래는 시 외곽 지역에 있었거든요. 주차장이 한 200대 정도 있는 그런 건물에 있었는데 피올도 바로요. 경치도 좋고. 근데 옮겼어요. 시내 한중간으로. 주차장 20개 있고. 직원들 주차장은 없어요. 출퇴근을 다들 대중교통으로. 근데 우리 회사만 그러지 않고 다들 다른 회사들 다 시내로 다 오고 있어요, 지금. 시내로 다 와서 이제 차 가지고 회사 오지 말라는 거죠. 노르웨이가 사랑하는 전설적인 탐험가.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아문센이 1910년의 어느 날 오슬로 앞 피오로드를 통과해 남극으로 향할 때 탄 배는 프람호였다. 프람호의 엔진은 극지방 탐험선으로는 최초로
디젤 엔진이었다. 그때와 같은 피오로드에 지금은 전기 페리가 떠다니고 있다.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들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많이 도로에 없어야 되는 게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의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기후가스도 배출을 안 해, 거기다가. 네, 왜냐하면 수력으로 발전된 그 전기를 쓰니까. 일단 노르웨이에서 전기로 쓰면은 일단 이건 친환경이에요. 어차피 화력을 안 쓰니까. 화력은 아예 없거든요. 원자력도 없고. 근데 그걸 도시 계획부터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다 만나야 되잖아요. 버스, 트램, 메트로, 기차, 페리. 여기는 오슬로는 섬이 많으니까 이게 다 만나는 게 대중교통의 그 지점이거든요. 김은백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실장. 그는 어린 시절부터 버스를 사랑했다. 외로운 날 그가 한 일은 버스 타기였다. 그의 친구는 버스기사, 그의 꿈도 버스기사였다. 그는 사라진 버스들의 역사를 세세히 기억하고 있다. 그가 특별히 가슴 아파하는 사라진 버스들이 있다. 이를테면 704번. 제가 최근에 인상 깊었던 곳이 양주시 장흥면이었어요. 서울역까지 가는 704번이라는 버스가 70여 년 동안 노선이 한 번도 안 바뀌고 유지가 되었었는데 그 노선이 최근에 사라졌어요. 버스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양주시 장흥면이 좀 북한산만 넘어가면 바로 양주시가 나올 정도 되게 가까운 지역인데 지역분들 대부분 이제 연신내 쪽까지 뭐 병원에 가신다던가 복지시설 가신다던가 서울역까지 가신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동네에 예비군 훈련소가 거의 10개 가까이 넘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대문에서 은평구에 산 청년들이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면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예비군 훈련을 가는 청년들도 되게 난처해진 상황이 되었던 거고 양주시는 급하게 대체 버스를 투입했지만 그 704번이 장흥면에서 새벽 4시 첫 차가 출발하는 노선인데 새벽 첫 차 이용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주로 이제 청소하러 가시는 분들. 대체 노선 자체가 5시부터 첫 차 출발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답이 없어지는 거죠. 고 노회찬 의원의 명연설 속에 등장하는 새벽 노동자들. 새벽 5시 반이면은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새벽 버스를 타야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가 겹쳐 떠오르는 이야기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버스 시스템 자체가 노선 하나를 사업주의 개인 재산 특허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될 것이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버스 노선 개편이라던가 이런 정책에 좀 관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분명히 시민 중심의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배가 버스에 열정을 쏟을 무렵 철도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철도 연구자 전현우. 그는 철도야말로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연기관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10배 이상 높거든요. 나머지 반은 뭐냐?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탄다. 그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이상적인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다가 집까지는 걸어가는 것.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질문이 들 때 전현우가 가는 곳이 있다. 용산 백빈 건널목. 수없이 기차가 오가는 땡땡 소리가 들려서 별명이 땡땡 골목인 곳. 100년 정도의 서울의 그런 누적된 서울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고 거기를 기차가 지나가니까 막 그 경원선을 다니는 강릉행 KTX부터 춘천 ITX, 경의중앙선 전철 그리고 화물열차나 이런 것들까지 다 다니죠. 거의 모든 종류의 열차가 다 다녀요. 앞으로 올 100년 동안도 이 풍경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도시. 수백 년 동안 올 사람들이 비슷한 풍경을 누리면서 도시 속에서 이제 계속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가 있고요. 마침 건널목에는 열차가 지나갑니다. 다른 도시와 연결되는 공간이라는 거죠. 다른 도시들도 우리의 도시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번영을 누리는 그런 도시가 될 방향이 무엇일까? 질문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속내 피오르드.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인 플럼 고드방겐 구간.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키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을 운행하는 전기 페리 레가시 오브 피오르드. 4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이 배에 탄 CEO 욘 본리의 말 속에 어쩌면 대중교통을 둘러싼 우리의 숱한 고민들에 관한 출발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I'm fortunate, so I can travel every time I can. I just take a trip with these boats, and what fascinates me is that it's different every time. It's not the same. If it's sun, it's nice, but I think it's even nicer when it's a little bit mystic like this. When you have some clouds, but you can still see the mountains. And then there are the different times of year. That when you're in the spring, there is still snow on the tops, but down here, it's like summer. Then there's snow on the top, which is quite fascinating, I think. And of course, in the fall, when all the leaves change color, it's very nice. And you get so close together with 399 other people, and then you leave again, and there's no trace of that you've been there. So it's still the same for the next people that come. It's still the same purity. 노르웨이의 단어 바레크래프트. 한국어로 지속 가능성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말한다.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경제적 타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이 단어는 정부 정책, 기업 전략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사랑, 우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인다. 많은 것이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바꾸어 온 것, 바꾸려고 애쓴 것, 그것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CBS 기후위기 특집 이동